네, 71번부터 이제 80번까지인데, 여기 이제 매매 계약, 이제 계약금 파트에서 이제 민사특별법이 나오는데, 이 파트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운 그 기준에 따르면 10년치 기출 문제에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한 지문으로 맞출 수 있는 경우 3문제. 나머지 7문제는 낯설거나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시험 문제 34회 때 보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겠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71번 문제는 A급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하면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언제냐? 코로나 때 하루가 다르게 매매 대금이 상승해서 걷잡없이 계속 폭등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자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해약금을 추정되죠. 해약금 추정되는데 그 얘기는 뭐죠? 해약금은 매도인의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그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행에 저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 채무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 이행 착수는 아니다. 또 뭐가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을 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논의 여지가 없는데 중도금을 주기로 된 예정이 되는데 중도금 지급 기인이 2023년 10월 30일이에요. 그 이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지. 자, 좀 더 표를 그려볼게요. 원래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2023년 10월 30일에 중도금이에요. 따라서 계약은 9월 30일이었고요. 이때 계약금을 줬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도 하나의 계약인데 종된 계약이고 요물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을 줘야죠. 그래야만이 계약을 상환하고 포기함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근데 지금 쟁점은 니은을 보게 되면 10월 25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매도인은 언제 근데 계약 해지를 한 거죠? 이날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살펴보니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잖아요. 이 경우에 그럼 이행 착수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30일이 원래는 이행기였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행 착수로 볼 수 있지가 쟁점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중도금이 정한 날짜는 누구를 위한 거죠? 매수인이에요. 즉 그걸 법적으로 뭐라 한다? 매수인에게 기한에 이익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즉 10월 20일 날 매수인한테 중도금 주세요 하게 되면 매수인이 뭐라고요? 중도금을 30일에 줬으니까 아직 기한 안 도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한의 이익은 권리자인 매수인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5일 날 미리 지급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행의 착수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할 때 이 이전에 매수인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 결국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매도인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더라도 제3자의 기한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배울 때 자주 배우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심화학습으로서 좀
그래서 괜찮은 문제고 또 실무적으로 괜찮은 문제입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한의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 예의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 10월 25일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중개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 계약금 배액 제공하고 계속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배액 상한 제공이 있어야 돼요. 제공했는데 수령을 안 해죠. 수령 안 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이렇게 계속 안 받아가면 공탁하겠다. 그런 내용을 통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일 날 하기 전에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뒤에 20일 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내용. 디귿번. 요거는 이제 판례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매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을 보고 이행 착수로 인정하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판례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면 중도금 실제로 주하는데 대신에 뭘 한다? 대금 채권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해. 돈 대신에 채권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채무자도 참석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 돈을 준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쟁점 뭐냐면 실제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1억 대신에 채권, 현물로 준 건데 그거를 현금과 돈을 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병이 참석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참석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채권 양도의 개념에서 말하는 건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틀리라고 낸 게 왜 단서 뭐냐면 요거는 지금 맞아요. 답이. 요거 모르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볼게요. 기억, 니은. 이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72번 임대차 계약. 자, 요 문제는 그나마 좀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산다. 자, 제가 강의할 때 민법사 임대차 계약과 주택 임대차법사 상가 건물 임대차사 임대차 계약은 구별해서 보고 민법사 임대차 계약은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그렇지 않다. 열심히 설명했었죠. 자, 임차기간 연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은 특별한 사정은 허용된다. 자, 2023년 올해 대법원 판례 나왔고 뭐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찍는 질문이 하나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임차인 특별 사정은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의 수선 의무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는 수선 의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어떤 의무와 관련된 거죠?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고 그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거 쌍무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그 대가관계 있는 게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죠. 대가관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비를 지셨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대차가 문칙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임차 대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26회 출제됐습니다. 이건 이 정도는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라고 강의를 하셨을 겁니다. 모든 강에서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요거는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아마도 어떠한 판례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향후 강의 때 더 보충할 내용이 아닌가. 새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읽다 보면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당시 상태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수 토지를 임차한 후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했다. 자, 소유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 임대차인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하면 그 특징들이 있었죠. 그 파트만 저 같은 경우 따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네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왔어요. 핵심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관한 지문이었어요. 지문상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지문입니다. 지문은 길지만
사실 한 줄로 되는 겁니다. 지상 매수 청구를 행사했다.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Y 건물이 무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기출이 됐고 자주 빈출이 되는 지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은 무효이다. 자, 요 지문은 공부가 좀 되셔야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이게 그럼 결국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편명적 강행 규정. 근데 이게 이 약정이 누구한테 불려요?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하면 매매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포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문 자체는 좀 괜찮은 지문입니다. 자, Y 건물이 X 토지와 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됐다면 갑은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기출 30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이게 걸쳐서 됐는데 이 부분이 구분 소유의 독립된 객체가 되는 경우에 하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항상 썼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전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30회 때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30회입니다. 전체가 했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느라고 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에 따른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를 행사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했다면 부당에 반하는 의무 있다. 상당의 의무가 있다. 매수 청구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점유 사용할 이익은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30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지문을 정확하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맞히기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72에서 82.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 이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좀 어떤 좀 실무적인 감각이나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암기하지 아니라 이해를 하셨던 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이 해제됐다. 적법하게 해제됐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럼 뭘 묻냐?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를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전제를 해서 의무에 부하는 경우 그럼 상대방은 해제가 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해제가 되면서 계약 해제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에 대해서 계약이 소급하여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계약 해제에 대한 법률 효과를 주장한 건 당연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계약상 의무에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은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로 소멸됐음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계약 위반이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법정 해제권 행사 적법하면 상대방한테 그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효과는 어떻게 되죠? 소급하에 무효가 된다.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기책사유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의사표시 도달하면 계약이 없어져요.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에 소구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 해제에서 네 해제권 행사에서 이미 소급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의무가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장을 보게 되면 왠지 낯설죠. 그 법리를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이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심하고 괜찮은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번 34회 그 출제자분은 되게 성의 있게 되게 고민 끝에 문제를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 전속을 전제로 한 지연. 그러니까 우리 원상 회복 의무하면 매도인은 매수인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다. 거기까지 배웠는데 지연 손해금이 포함됐어요. 그럼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쟁점이 있었을 텐데 대법원 판례는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과실상계는 해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관한테는 저한테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과실상계를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중간 매매 계약하고 담보 책임일 때 한번 나와요.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문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74번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티귿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니은만 기억과 디귿만 알았다 하더라도 기억, 디귿은 이제 과실상계 개념을 좀 아신 분은 원상회복 의무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걸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니은이 또 관건이었죠. 왜냐면 기억, 디귿과 이런 경우에 계속 박스형 모든 게 다 맞는 걸로 지금 된 걸로 지금 나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자, 여담이지만 자, 집합 건물법에 관한 겁니다. 전용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공용 부분은 대상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강의든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법조문이고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기출 문제입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적시 명령은 등기야. 공용 부분 별도의 등기 필요 없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주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벌할 수 없다. 법조문이고 자주 판례 내용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 2, 3, 4는 이미 익숙한 지문이옵니다.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5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일체성을 가졌다는 의의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그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 규약 또는 공정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일체성이 있다.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 전유분과 분리합니다. 그렇지 못한다. 강제경매 절차는 예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공부를 하셨다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법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이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죠. 기출의 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액이 빌린 채권액이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액보다 더 커야 한다. 왜 가등기 담보법이 만들어지는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사례형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 금액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나왔습니다. 사례할 때 가담법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항상 지문에는 채권액은 얼마인데 부동산 가액은 얼마다. 그런 식의 빈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까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담보겠죠. 가등기를 양도담보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겠죠.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를 하거나 양도담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 틀린 겁니다. 매매대금처럼 여기서 틀린 거죠.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차용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산다. 이 경우는 적용이 되겠죠. 차용금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서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금액이 있으니까 이 가치는 어떻게 됐죠? 4억이 아니라 2억이죠. 이 부동산은. 그러면 채권액이 더 크네요.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액은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용하면서 그림, 부동산이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은. 그림이 있는데 기본 개념을 묻는데 사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제 경향이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하나씩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부동산 명의식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되게 우리 부동산 신명법 할 때 제3자의 권리 보호된다. 그래서 명확했어요. 제3자. 그러니까 제 108조는 108조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출제가 되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단지 수탁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 제3자는 보호된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 3자에 해당되냐 안 하냐를 묻는 지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실명법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됐고 향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만든 교과서에 보게 되면 3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걸 구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 논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신변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오랫동안 사례 형태든 어떤 직무 형태도 반복되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새로운 출제 경향을 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상속인은 당연히 아닙니다. 3자라는 것은 항상 명의수탁자와 별도의 법률행위 이해관계를 갖는 거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겨합니다. 별개의 원인에서 별개의 고유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이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자는 등기 등 제3자 등기 등을 갖춰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묻는 건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 명의수탁자 채권자 가압류 등기됐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대 부동산 소유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력과 같은 예간을 갖춘 자. 요게 퀘스천 마크였을 거예요. 또 하나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할 때 이제 학교법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학교법인은 학교 공공성이 강해요. 학교법인의 물적 자산은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걸 팔아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적 자산이 날아갈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권을 관할청에 허가가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넘어가면 효력이 없어요. 경매에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경락인이 이게 낙찰을 받으려면 유효하게 완벽하게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이 됐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관할청은 공적기관이에요. 이 관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든 게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별도로 허가가 있어야니 등기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게 된다면 관할청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항할 수 없는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제3자 대항할 수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3자 아닙니다. 그러면 디귿번. 디귿번도 사실은 낯선 지문인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3자 개념은 명의수탁자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랑 했어요? 명의신탁자와. 제3자가 명의수탁자와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누구랑? 명의신탁자와 거래를 한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제3자 개념할 때 명의신탁자 별개의 원인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등 외관의 형식을 갖춰서 제3자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요건인데 지금 수탁자와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명의신탁 할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 이후 명의신탁 제3자가 매매 계약했을 때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다. 외관상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다. 고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왔을 때 이건 누구나 있다 명의신탁자 거래를 한 거예요. 다만 명의신탁자 약정에 따라서 이전 서류는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이 상태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약정을 말소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지를 해서 없앤 다음에 신탁자에서 제3자 직접 가야지만 편인상 등기 편인상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사람의 거래 상대방은 명의 신탁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판례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 개념 허위 표시에서도 민법 108조 108조 그 선의3자 보호규정에서 3자도 마찬가지예요. 허위 표시의 값과 우리 합의 통정하여 허위 표시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허위 표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선의 3자는 이 을과 거래한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3자가 보호되는 이유는 이 허위 표시에 기초로 해서 우리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 예형상 허위 표시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념상 출발을 하는 건데 이게 출제된다면 나중에 108조 제가 강의할 때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런 내용까지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면 명의신탁자와 해서 요번에 이 77번은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명의신탁자이기 때문에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최소한 이 명의신탁자와 제3자의 별개 원이한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개념을 알았으면 유추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78번. 78번은 이제 주택 임대차예요. 근데 답은 찾기 쉬웠어요.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다 갖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1월 6일, 1월 5일 날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사를 하고 주민을 마치기 때문에 1월 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월 6일인데 언제부터? 0시부터.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자, 2번. 제3자에 의해 경매에 게시돼 X주택 매각된 경우 갑은 임차인이거든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다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중대차 우선 면제 효력할 때 배우는 공부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쉽게 맞추셔야 합니다. 3번. 근데 참고로 작년에는 31회 때인가 빌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에 이게 지금 출제된 의도가 있어요. 임차권 작년 31회 겁니다. 31회가 맞습니다.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는 별도 배당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랑 이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출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을이 X주택을 병에 매도하고 마친 경우 을은 특별하면 보증금 반환. 이제 이런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이 그런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양수인에 있다.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차임에 달하는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법조문에 묵시적 갱신 조항 두고 다만 차임을 연차하거나 이익의 차임을 연차하거나 기타 임차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의 임대차 계약은 존속 2년이다.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년을 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주택 임대차법이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2년 미만 1년을 정하기에는 몇 년 본다? 2년을 본다. 여기 1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1년이니까 그걸 함정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법정에서 무조건 2년을 본다. 이 질문은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답은 찾기 쉽습니다. 요거는 맞히셔야 할 문제입니다. 79번 상가 건물 임대. 요 내용은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보증금액을 대통령 법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그리고 그럼 보증금액 때 996과 5437.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시험 출제할 때는 그 이상을 넣거나 아니면 37 미만 정하기 때문에 적용 용어 헷갈릴 일은 없다. 구체적으로 어디 소재하는 경우는 몇 가지만 외우면 된다. 근데 10억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임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는 1000만 1억. 그럼 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9억을 훨씬 초과하는 거죠. 서울에 있던. 이거는 보증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간이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기간이 1년 미만인데 1년을 본다. 그런데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경우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가금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을 못 봐요. 1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하라? 그냥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럼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그 민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해지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삼시사에 그 출제되기 전에 유의미한 판례가 있었다. 뭐였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보증금에 상관없이. 다만 우선변제 효력.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임차권 등기명에도 보증금 초과 경우는. 근데 대항력은 적용된다. 존속기간 주장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지문이고 정확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떤 요건이죠?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죠? 근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없으니까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초과하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요구권의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고 자, 이번 내년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본 강의 할 때 또 저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번. 80번도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부동산 실명법인데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이 목적이 나오면 부동산 실명법이 되면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있죠. 어떤 이제 배우자 간에 종종. 하지만 이런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겠죠. 그럼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 무효가 된다. 이 감을 잡으셔야죠. 배우자 을과 자신은 배우자가 하지만 명의신탁, 이건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인데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정은 무효다. 근데 등기는 외형상 좀 누구 명으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요. 근데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였는데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부동산 실명법이 저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비록 항상 여러분이 등기는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기는 적법해야 합니다. 등기가 효력이 열려면 등기 원인이 적법해야 하고 아니면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 자체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와 실제적 요건을 갖춰서 적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외관상에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다도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안 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말소를 시켜야 할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보통이 되면 등기부에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등기 원인이 있겠죠. 이제 권리자죠. 이제 권리자 원칙적으로 배우자 가 했고 이전 등기했죠. 목적은 이전 등기죠. 누가 앞으로 됐어요? 을로 됐죠. 그런데 원인이 뭐였죠? 명의신탁이었어요. 일단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 자체가 법령상 제한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고 무효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등기도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면 이것도 등기도 유효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면 약정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약정의 원인,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는 무효고 등기 자체도 무효예요. 어떤 걸 뭐냐든 을의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 을로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소유자는 갑의 입장에서 이걸 말소를 시켜야겠죠. 자기한테 이제 가져와야죠.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첫째, 진전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때 공부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요건이 그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이건 말소하는 건 쉬워요. 한 명일 때는. 그런데 병,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을의 등기가 효력이 없으면 병정도 효력이 없어요. 이게 처분 권한과 관련되는 건데 이제 기본 강의 때 제 강의 때 설명드리면 그럼 다 이게 원칙적으로 갑은 이 자기가 회복하려는 방법은 정, 병, 정 상대로 해서 이걸 다 하나씩 말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으면 장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송 자체 진행 과정에서 장애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하게 뭐냐면 갑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소를 않고. 그게 실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려면 요건이 뭐냐면 등기부상에 소유자에 있던 이게 소유자 기재된 사람이야. 아니면 187조 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소유자. 그게 어떤 경우 상속. 그런 경우는 진정 명의 회복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이미 34회 그 기출문제 보면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기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의 이제 2번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론이란 청구할 수 없다. 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해서 소유권 유저 되려면 명의신탁 해지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무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기출주문이었습니다. 계속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은 제3자에게 왜냐면 병은 소유권 시도하는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액은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제보한다. 무슨 얘기냐면 갑, 을, 병, 수탁자, 신탁자예요.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제3자에게 넘겼어요. 근데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회복할 수가 없죠. 이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불법행위는 항상 제가 그냥 위법해야 한다. 이 사람이 이게 판건이가 고의가 실은 인정돼. 그럼 위법하냐? 위법하죠. 왜냐하면 을은 내부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부당이득.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것은 부당이득의 개념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면 이게 된다는데 결론적으로 맞추면 저는 이의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침해예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침해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부당이득 반환에는 제가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형별로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립된 판례는 아니에요. 정립된 내용은 아닙니다. 학자들만 다르고 판례도 명시적으로 나누지 않는데 이 판례가 소개될 때 그 당사자가 침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어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에는 두 가지로 유형별로 나눠요. 우리가 103조 날 때 유형을 나누잖아요. 5가지 유형을 얘기하죠. 법률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에 위반한 경우, 동기가 불법인 경우, 법률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 금전적 대가나 조건을 붙여서 불법인 경우, 이 5가지 유형을 외우듯이 부당이득 반환도 2가지 나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뭐라 하냐면 국부 부당이득 반환과 침해 부당이득 반환. 근데 나누는 시백이 있어요. 국부 부당이득은 이런 경우에 계약이 취소돼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계약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급여를 제공했는데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럼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급부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급부 부당과 침해 부당 나누는 실익이 뭐냐면 급부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시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받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급부 부당이득 때는 그 이익과 손해를 엄밀하게 다투질 않습니다. 그냥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득 얻고 손해를 받았기에 평가하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 개념이 언제 나오냐면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부터 보증금 반환을 보증금 돌려받지 받을 때 목적물 점유할 수 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임차인이 동시인 관계가 존속하는 전제에서 종전과 같은 동일한 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에만 차임을 반환합니다. 그때는 급부 부당이 아니라 침해 부당이거든요. 침해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이익과 손해, 부당이익이라는 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급부 부당이익은 이익과 손해를 엄밀하게 안 따져요. 급부의 원인이 됐던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 발생했다 그 치부를 합니다. 근데 침해 부당이득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침해 부당이 많았을 때 실질적으로 명시시당 약정이 무효고 그 약정에 기초한 등기 또한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 부당이익의 원인은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답니다. 그런데 급부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시당 약정도 하나 계약이에요. 계약의 기초에서 수탁자에게 넘겼는데 그 약정이 무효인 거예요. 그럼 급부 부당이득 반환에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가 아니라 뭐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급부 부당이득 반환했을 때는 말소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말소를 할 수 있다 하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의 신청에서 받아들이려면 급부 부당이익 등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의 신청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침해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부동산 신명법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대개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어요. 양자가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서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에서는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좀 71분에서 80분까지 종전과 달리 지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번부터 70번까지는 기출문제, 10년도 기출문제만 제대로 알고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34의 그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정교하게 더 성의 있게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기출문제만 열심히 하게 되면 30개를 맞는 게 문제가 없지만 가면 갈수록 10년의 기출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적어지거나 아니면 2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하면 10개년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되 좀 더 나가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의 공부를 상대평가를 전제해서 공부하듯이 하시는데 그 범위는 늘리면 안 되고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식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올해 34에 반영을 해서 일단 이제 기본 강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